그 다음에 이어서 볼게요. 아까 전에 우리가 배웠던 공동사업자 합산과세 먼저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동사업자라는 거는 개인기업인데 동업을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그죠? 우리 손익 생계를 같이 하는 있죠. 친족 등에게 조세 햇빛 목적으로 손익 분배 비율에 의하지 않고 배분하게 되면요. 이렇게 하면 이걸 와해 이게 두 개 합해서 이쪽에 그죠? 보겠다는 분이죠. 그죠? 근데 이거를 가끔 내요. 공동사업자는 일단은 사업이 있는데 그죠? 공동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공동사업자를 한 사업자로 보아서 일단 소득금액을 계산해요. 일단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자가 있다고 따로 안 한다고. 일단 하나의 공동사업자로 1사업자로 봐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소득금액을 약정 비율에 따라 뭡니까?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사업자에 있죠. 우리가 이제 공동사업에 대한 분배 계산서라고 해서 각각의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는 계산서가 있어요. 분배해서 결국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공동사업자의 경우에 합산과세 제도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공동사업자에 관련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별에 따라 이제 배분하게 되는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 그럼 다 하나 해가지고 계산을 다 해요. 그리고 이제 그 계산된 세액을 배분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의 사업자로 봐서 다 계산하고 그거를 그죠? 분배 비율로 뭐예요? 결국은 분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소득세법상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제도가 나오죠. 결손금의 정의는 결손은 사업소득에만 나타나요. 다른 소득에는 안 나타나요. 뭐 이자, 배당 이런 데 나타나지 않고 오로지 수익금, 필요경비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는요. 사업소득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원칙이 바로 이거죠.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은요. 타소득과 통산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제재를 하는 목적이죠. 단 부동산 임대업 중에서 주거용 건물 임대업, 그러니까 고시원이랄지 원룸은 통산을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여러분들 사업소득에서 있잖아요. 입에서 건전기 할 때 이렇게 되잖아요. 입에서 사업이 터졌어요. 사업이 터졌다고요. 사업에서 결손이 나왔다고요. 통산이란 말은 뭐냐면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거를 상계해서 소득금액을 깔 수 있냐 이거죠. 원칙은 있다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순위가 어떻게 되냐면 결손이 나왔죠. 그러면 2배사 건연기잖아요. 건연기. 요거 1단계 되고 그 다음에 2배 순으로 뭐야? 이렇게 결손금을 공제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연기 2배로 순차 공제한다. 이렇게 보시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은요. 중에서 상가 건물 임대업은 다소득 공제 불가하고 부동산 임대업 중에서 주거용 건물까지 해서 순차 공제한다. 그럼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통산이 보세요. 일반 사업소득 금액이고 얘는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이라 하면 얘는 다른 걸 까서 뭡니까? 통산을 해서 요거에 대해 텍스를 내지만 그죠? 얘가 만약에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라면 다른 소득하고 통산이 안 돼요. 안 해주고 2천에 대해 텍스를 내잖아요. 차이가 있죠. 그래서 타소득과 통산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 제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월결손금은 뭐냐면 공제를 못 받은 금액이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간 거죠. 그건 결손금에 대한 통산이라면 결손금 중에서 못 받아본 금액을 이월할 거 아닙니까?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넘어왔다. 그러면 여기에 1순위가 뭐냐면요. 4부터 먼저 해요. 4 건전기 1단계 하고 그 다음에 2배 순으로 이렇게 통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에 사업소득이 먼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작년에는 넘어왔지만 올해는 플러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손이 일어난 소득이 있으면 넘어온 거는 걔부터 먼저 해주고 그죠? 그 이후에 순서대로 통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디테일한 거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좀 출제가 디테일해서 이월결손금에 대한 여기서 좀 나와요. 특히 두 번째가 잘 나와요. 두 번째가 좀 논점이 있습니다. 한번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자, 넘어온 결손금은요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있으면
이것도 선입선출법으로 먼저 공제해요. 먼저 발생한 것부터 먼저 공제해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돼요. 넘어온 것도 있고 올해도 결손이 난 거예요. 만약에 동시에 발생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보면 넘어온 2월 결손금이 먼저 났고 올해 결손금이 뭐야? 이후에 나타난 거잖아요. 그럼 넘어온 것부터 먼저 공제해주고 순차 공제하고 그 다음에 올해끼리 그죠? 공제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 공제 순서는 그게 아니고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 후에 2월 결손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를 표현을 뭐야? 이런 건 없지만 그냥 후입선출법이라고 보면 돼요. 뒤에 나타난 게 뭐야? 결손금이잖아요. 걔부터 먼저 뭡니까? 공제되는 개념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안 나타나면 몇 개가 있으면 순차 공제지만 동시에 나타나면요. 넘어온 거와 단계에 결손금이 있으면 단계부터 먼저 뭐예요? 먼저 공제하고 그 다음에 2월 결손금이 들어간다는 거 그걸 좀 바꿔서 막네요. 그래서 동시에 발생할 경우에 2월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 후 이렇게 하면 오답이 되잖아요.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 이거잖아요. 이게 그죠? 논점이 되겠습니다. 추계로 하면 안 해줘요. 추정해서 장부에 가지 않고 추계 신고는 뭐야? 결손금을 공제하잖아요. 물론 뭐 천재지변에 불가항력적이라면 해주는데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정도 출제가 되니까요. 자, 소득세법상의 결손금 및 2월 결손금에 대한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거 찾아봐라 이거든요. 가장 옳지 않는 거. 자,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법정 순서에 따라 다른 소득금액에서 종소에서 공제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하고는요, 사에서 터졌으니까 근년기 2배로 공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은요, 종합소득금액에서 우선 공제가 하죠. 공제되지 않는 금액은요, 분류소득인 이쪽에 공제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분류소득이잖아요. 종합소득 내에서 통산을 할 수 있는 거지. 다른 분류소득에 가서 깎아먹는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안 됩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대원칙이 타소득 통산 불가, 그리고 다음은 2월 되고요. 결손금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2008년도까지는 5년이었고 그 이후 기간은 10년간 2월 공제. 법인세법상의 규정과 똑같으니까요. 새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그렇게 되네요. 올바르지 않는 거. 자, 부동산 임대,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하고 개정한다면 통산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하고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요, 타소득과 통산 불가입니다. 불가고 다른 다음 연도 2월 해야 되죠. 이거 맞고.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요, 결손금은 근연기 2배 순으로 맞고,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은요, 종합소득금액 내에서 우선 공제되고, 이것도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하고 있네요. 이런 거 잘 나오는 것 같아요. 3번에 쉽게 답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맞고. 그죠? 소급께서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순차 공제.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연말정산 관련해서 보죠. 일단은 우리가 그 다음 과세표준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연말정산 부분이 뭐냐면 결국은 연말정산은 이거 제도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거거든요. 이게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우리가 연말정산에 소득공제가 인적공제하고 특별공제가 있고 그다음에 세액공제가 하면 8종이 있다. 이거. 그래서 여기에 소득공제가 이렇게 있죠. 우리 이렇게 있고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가 있는 거잖아요. 두 가지로 공제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시험에서는 인적공제액은 얼마예요? 그래요. 그렇게 문제 물어봐요. 인적공제는. 그 다음에 특별공제에 대해서 국민연금 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여기 금금금글이라고 한 거 있죠. 금금금글은 근로소득자만 되는 거예요. 나머지의 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소득자는 요 근이라고 되어 있는 건 못 받아 먹는다. 물론 예외적으로 별표친 거 있죠. 3개는. 성실사업자는 받아 먹을 수 있지만 대원칙은 근로소득자만 공제되고 나머지 근이라고 하지 않는 항목들은요. 다른 소득자도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에 대한 뭐 얘기는 전반적으로 여러분 좀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과세표준을 물어봐요. 과세표준은 딴 게 아니고 이렇게 보는 거죠. 과세표준은 우리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있죠. 인적공제를 이렇게 뺀 나머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간단한 구조를 보면 여기에서 종합소득금액이 두 개잖아요. 소득금액 단위. 두 개 합한 부분이 1억 2천이라고요. 그리고 종합소득공제를 빼면, 4천을 빼면 8천이 되잖아요. 이게 과세표준이다 이 말이잖아요. 정답은 1번. 아주 간단한 구조를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으니까 챙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기본 지식이 없는 게 아니니까 이전에 조금 지식이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게 쭉 훑으면서 말씀드릴게요. 기본 공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연말 현재 소득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수, 소득자 본인 포함해서 150만 원 공제해 주는데, 해석상 내국인이면서 국외에 근무하는, 국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부모님은요, 주거 형편상 별거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국내에 있다면 주거 형편상 별거해서 받을 수 있지만 국외에 거주 부모님은요,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아시고 한번 보죠. 1인당. 그러니까 소득자 포함해서 1인당이야. 우리 지금 소득자가 있으면 같이 살 수 있는 부양가족의 범위는 그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경우잖아요. 배우자와 직계비속. 그래서 이제 직계의 정의는 뭘까요? 바로 나를 기준으로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 나를 기준으로 나의 아들, 손자를 직계로 합니다. 그럼 삼촌하고 이모는요, 조카, 반계 혈족이죠. 그죠? 그러니까 삼촌 반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카 이런 거 안 된다고요. 근데 저 우부자녀는 포함시켜줘요. 우부자녀는 재혼 가정의 실생활을 반영해서 우부자녀의 정의가 내가 재혼 가정이면 내가 재혼한 배우자가 전 소생이 같이 일가를 이루어서 같이 살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를 우부자녀라고 하잖아요. 새아빠, 새엄마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실제 뭐예요? 그냥 피 한 방울 안 섞이는데 직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은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건은 안 돼요. 그러면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똑같이 뭔가 부모님이 그저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계불할지 계모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똑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소득자가 여성이면, 기혼 여성이라면 모시고 있는 분은 시어머니, 시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같이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형제자매 등 중에 보면 위탁아동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이렇게 배우자 아닌 부분도 되고 형제자매 하는 당연히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포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족을 나누고 직계존속은요 60세 이상, 직계비속은요 20세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배우자는요 연령 요건을 따지지 않고 장애인도 19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 만족하려면 우리 주거 여기 별거하고 있는 경우 볼게요. 원칙은 생계를 같이 한다는 말이 주민등록표상에 뭡니까?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얘기하나 별거하고 있더라도 배우자와 직계비속은요 당연 부양가족으로 보는 거고 직계존속이 그죠 주거형편상 국내에 별거하고 있으면요 이거는 별거한 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제가 있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국이지만 내국인이라도 외국에 거주하는 직계비속은 존속은 주거형편상 별거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공제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형제자매 등도 치약, 질병이나 근무 여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퇴가한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요거는 보면은 우리 이제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대한 논점이 되겠죠. 우리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뭐냐면 자녀의 배우자니까 그죠 며느리랄지 사이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한 명이라도 뭐야 정상인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기본공제는 안 되지만 둘 다 장애인이라면요 예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금액 요건은 여러분들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고 만약에 부양가족의 소득 중에서 총 급여만 있다고 하면 500만 원 이하까지는 인정해 주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소득금액의 정의는 뭐냐면
이 안에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이 제외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소득금액은 8쪽의 소득금액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 배당, 이배사, 건등기, 태양 있죠. 그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 공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경로자 100만 원, 그죠? 장애인 200만 원 공제를 해주는 거고, 이게 장애인의 범위 안에는요, 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등 중증 환자를 포함한다는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부녀자 공제는요, 여성만 돼요. 배우자가 있거나 혹은 우리가 부양가족이 있는 있죠. 세대주이면 요건이 되죠. 그러면 50만 원 공제 주는데 이 50만 원 중에 고액의 여성은 안 해줘요. 이 고액이란 말이 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는 공제해주지 않는다. 그거 아실 것 같고요. 한부모 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자가 한부모인, 내가 한부모다. 내가 부모인데, 소득자가 부모인데 한부모다. 그래서 이거를 그저 싱글 데디, 싱글 그저 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응? 뭐라고요? 아니 내가 부모라 했던데도요. 내가 부모님이 홀이 아니라 소득자 본인이 한부모야 된다. 내가 소득자가 부모인데 자녀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배우자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소득자. 그 말이에요. 위에 부모님이 홀 그거는 요건이 아니라고. 그래서 남자는 별 문제가 안 돼요. 100만 원 해주는데 여자분이 뭐야? 그래서 여성인 경우에 부녀자 공제하고 한부모 공제가 중복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복 적용 배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요거는 100만 원이고 요거는 50이니까 이거 안 하고 한부모만 공제되는. 그래서 이 항목 중에서 보면요, 중복 적용을 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1타 2패가 되잖아요. 이렇게 부모님이 경로자이시고 장애인이면 다 되지만 또 중복 적용이 뭐야? 여성의 경우에 이렇게 두 개가 해당이 되면 또 안 해주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거 아실 거니까. 네.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 공개 기출된 문제 중에서 종합소득공제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75세 장애인 아버지가 연간소득이 없고 포함되어 있다면 아버지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 원 가능하고 추가공제 경로자 장애인 공제 200만 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중복 적용 된다고 했잖아요. 괜찮다 이 말이에요. 기본공제 되고 다 됩니다. 직계비속에 해당 과세계는 대학 기본공제 대상도 없는 게 아니라 나이 대학생하고 관계없어요. 나이니까. 그죠? 나이가 만 20세 이하면 가능하니까 가능하고요. 자녀세액 공제는 근로소득자 있는 자에 한해서 아니에요. 자녀세액 공제는 사람과 관계된 거는요, 모든 소득자에 평등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사람과 관계된 거는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기부금하고 있죠. 연금저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되고, 아까 전에 의료비, 교육비, 그죠?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그 다음에 기부금 말고 월세소득하고 그런 있죠. 5개의 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자만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공제가 아닌 경우에 추가공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전제가 뭡니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그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공제는 기본공제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우리가 인적공제를 한번 계산해봐라 이 말이잖아요. 자, 인적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인적공제는 그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1하고 2를 더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1하고 2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공제잖아요. 기본공제는 여기 곱하기 150만 원이잖아요. 본인 포함해서 요 금액이 인적공제가 기본공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헤아려 볼게요. 배우자. 지금 현재 거주자 김삼일 씨 한 개 딱 입력해야 돼요. 소득자 본인도 하니까. 배우자도 소득 없으니까 되고. 부친께서는 소득 없고 올해 2014년도에 사망하셨으니까 하루라도 살아 계셨으니까 가능하고, 지금 경로자우니까 100만 원 추가공제, 100만 원 추가공제 또 생깁니다. 모친 소득 없고요. 가능하고 100만 원 추가공제. 장인 어른도 주거 형평상 그죠? 별가구 있더라도 가능하고 하니까 여기에서 공제되고요. 여기에서는 뭐 이거는 추가 공제는 없겠습니다. 장남은 장애인이니까 19세를 정하고 사업소득 금액이 300만 원이니까 그러면요
기본 요건 안 되네요. 그러면 요거는 장려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려는 그죠? 우리 지금 뭐 소득이 없으니까 이거 가능하죠. 그러면 1명, 2명, 3명, 4명, 5, 6명이네요. 6명이면 이 금액은 얼마냐면 6,90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기본공제 요거 두 가지 있잖아요. 합하면 여기 200만 원 되겠네요. 여기 1,10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100만 원 된다. 여기 지금 기본공제, 추가공제 2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경로자 우대, 인적공제가 기본공제하고 추가공제를 합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합하면 1,100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한번 자, 인적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적 공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 경우 연령 제한을 받지 않고 장애인은 19세나 가면 되겠고 부양가족의 범위에 계부 및 계모는 포함해요. 그렇죠? 근데 우부자녀는 포함하지 않는다 안 해요. 우부자녀도 직계 비속으로 포함시켜가지고 합니다. 조카가 안 된다는 거지 우부자녀는 포함시킨다 이렇게. 정답이 잘못됐고요. 직계 비속이 장애인이고 그러니까 직계 비속은 나의 자녀잖아요. 자녀가 장애인이고 그 직계 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아까 사이 모두 장애인이라면 그러니까 나의 자녀도 장애인 그죠? 나의 그죠 자녀의 배우자도 모두 장애인이라면 당의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양가족의 범위에 위탁아동은 6개월 이상 길러줘야 돼요. 그래서 6개월 이상 아동은 포함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인적공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